수암. 수암은 나와 함께 자란 사촌형의 이름이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처음처럼 함께 겪었던 일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5살이고 수암이 5살 반 정도였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우리 둘은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한문책에 있는 어려운 글자를 가느다란 막대로 가리키셨고 수암은 그 글자의 뜻을 말해야 했다. 분명 아침에 그 글자를 배웠는데도 막상 아버지의 질문을 받으면 답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눈치였다. 아버지가 여러 번 물으셨지만 수암은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다. 아버지는 유난히 공명심이 많은 분이셔서 죽은 동생의 아들에게 일찍부터 어려운 한문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셨다. 이 글자는 채소를 뜻한다. 그러니 한자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아버지가 다그쳐 물으셨다. 그러자 어린 수암은 재빠르게 대답했다. 채. 잘했다. 아버지가 수암을 칭찬하셨다. 그러면 다음 글자는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그 글자는 먼저 것보다는 더 어려워 보였다. 수암은 또 입을 다물고 앉아 이번에는 방구석 쪽을 힐끗거리며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내게 수차례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나는 아직 한자를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수 없었다. 이 바보 같은 놈! 아버지가 수암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수암의 가느다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그 수수께끼 같은 글자를 적셨다. 그 일은 나를 몹시 슬프게 했다. 수암은 내 어릴 적 동무였다. 우리는 같이 놀고 같이 먹고 또 어디든 같이 다녔다.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여럿 있었다. 내겐 3명의 누이가 있었고 수암에게는 2명의 누이가 있었으니 아이가 모두 7이었다. 그러고 보니 9월이도 아이들로 칠 수 있겠다. 그녀는 집안 청소며 아이 돌보는 일이며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던 하녀였다. 여자아이들은 모두 우리보다 나이가 많았고 혼인을 하지 않은 처녀들이어서 나와 수암은 그들과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러니 우리 둘은 늘 꼭 붙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수암과 나는 진한 갈색 고름이 달린 분홍색 저고리와 회색 바지를 똑같이 입었고 검은 가죽신을 똑같이 신었다. 수암은 나보다 고작 반살 정도 나이를 더 먹었을 뿐이어서 우리가 정말 다르게 생기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쌍둥이로 착각했을 것이다. 수암은 통통하고 살결도 탄탄하고 키가 작은 사내아이였다. 두 볼은 아주 매끌매끌 포동포동하고 눈은 유난히도 가느다랬으며 입은 입술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코는 앙증맞았다. 나는 수암과는 반대로 마르고 키가 컸으며 눈도 크고 코도 컸다. 그래도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짝꿍이었던 우리 둘은 늘 같이 웃고 같이 울었다. 다행히도 그때 어머니들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려고 방으로 들어오셨다. 얘들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씀하셨다. 학교에 들어가면 다 잘 배울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들 덕분에 해방되어 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우리가 매일같이 뛰노는 뒷뜰에는 볕이 아주 잘 들었다. 조용하고 널찍한 뜰에는 종일토록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옷을 홀딱 벗고 알몸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뜰 전체가 아주 높은 담으로 둘러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조차도 우리를 볼 수 없었다. 가끔 나무를 캐러 누이들과 하녀 9월이가 들리긴 했지만 그녀들 앞에서는 창피할 것이 없었다. 한 번은 수암이 땅속에 기다랗게 구덩이를 파고 내가 날라다주는 납작한 돌멩이들로 그것을 덮었다. 그리고는 그 구덩이 끝은 아궁이가 되도록 널찍하게 만들고 그 반대쪽에는 굴뚝을 세웠다. 우리는 아궁이에다가 작은 나뭇가지로 불을 붙인 다음 연기가 굴뚝으로 새어나오는지를 지켜보았다. 한참 동안 틈새란 틈새는 모두 돌멩이로 메우고 나니 마침내 연기가 굴뚝을 통해 높게 솟아올랐다.
수암이 내게 가르쳐준 정말 재미있는 놀이였다. 그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착하고 영특한 아이였다. 또 한 번은 수암이 우리 고향 아이들이라면 누구라도 할 줄 아는 잠자리채 만드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수암은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를 동그랗게 묶어서 긴 막대에 동여맸다. 그러고는 거미줄을 찾아내어 그 거미줄로 채의 둥근 고리를 빼곡히 메웠다. 때마침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쫓아가서 거미줄 채로 잽싸게 잠자리를 낚아챘다. 운 좋게도 수암은 이날 여러 마리의 잠자리를 잡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잠자리를 채에서 떼어낸 뒤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잠자리의 도톰한 날개 부위를 꼭 잡았다. 그러자 잠자리는 자기 꼬리가 물릴 때까지 앞쪽으로 동글게 몸을 말아 올렸다. 또 풍뎅이를 잡아서는 널찍하고 반질반질한 돌 위에 그것을 뒤집어 놓고 풍뎅이가 한동안 날개를 파닥거리며 빙글빙글 춤추게 만들기도 했다. 그것은 정말 신기했다. 뛰어놀다가 지치면 우리는 집단 위에 걸터 앉아 볕을 쬐었다. 뒷뜰에는 우리들의 놀이터 말고 채소밭도 있었고 물이 말라버린 얕은 우물도 있었고 커다란 헛간도 있었다. 울타리에는 봉선화가 피어 있었고 채소밭에는 오이며 호박이며 참외의 꽃들이 노랗고 하얗게 피어 있었다. 빨간 열매가 엄청 달리고 큰 아름들이 석류나무로 한 그루 서 있었다. 그러나 석류 맛이 너무 시어서 우리는 열매를 따지 않았다. 우리 집에는 뜰이 여러 개 있었다. 뒷뜰은 집 뒤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들 불렀다. 둥근 모양으로 지어진 안채는 방 6개, 부엌 하나, 대청마루 하나로 되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뜰이 있었다. 안채에는 여자들이 거처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화분과 오리집 그리고 비둘기장이 있었다. 안채 앞으로는 나지막한 담을 사이에 두고 중문이 나 있었고 그 갈라진 양쪽으로 뜰이 하나씩 있었다. 아버지가 계신 사랑채로 이르는 오른쪽 뜰은 깊은 우물이 있다고 해서 샘뜰이라고 했고 소슬대문과 행랑채가 둘러쳐진 왼편 뜰은 바깥뜰이라고 했다. 우리는 오직 뒷뜰에서만 놀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나절 수암이 뒷뜰에서 놀다 말고 나를 안뜰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크고 어두침침한 방이 있었다. 웬만해서는 우리가 들어갈 일이 없는 찬방이었다. 항상 재미난 일을 궁리해내는 수암이 또 무엇인가를 생각해냈거니 하고 나는 기꺼이 그를 따라갔다. 수암은 한참을 높은 장롱 앞에 선 채 장롱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갈색 항아리를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했다. 전에도 본 적이 있는 항아리였지만 나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수암이 장롱 위로 올라가려고 베개를 몇 개 가져다가 층층이 쌓아 올렸다. 나는 그 밑에서 있는 힘껏 그를 도왔다. 그런데 베개가 평평하지 않은 데다 또 길고 둥글어서 수암은 자꾸 미끄러지며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기어코 장롱 위로 올라갔다. 그 위에서 수암은 한참 동안 무언가를 쩝쩝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소리를 내며 계속 먹기만 했다. 그러더니 얼마 후 내게 꿀을 조금 주겠노라고 했다. 수암은 왼쪽으로는 장롱 모서리를 꽉 잡고 항아리 깊숙이 오른손을 담갔다가 다시 조심조심 손을 꺼냈다. 그런데 갑자기 베개가 굴러떨어지면서 수암은 바닥으로 나둥그러졌다. 그가 꿀 묻은 손으로 방바닥을 이리저리 더듬는 바람에 그 맛 좋은 노란 꿀은 항아리에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그의 손을 깨끗이 핥아먹고 기분 좋게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결국 우리는 벌을 받고 말았다. 수암은 자기 어머니 침실에서 그리고 나는 내 어머니 침실에서 막 잠이 들려고 할 때였다.
갑작스럽게 불려가게 된 우리는 달콤한 참외나 배를 주려나 보다 하고 잔뜩 기대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집안 여인네들이 몹시 언짢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녀 구어리가 혀를 끌끌 차며 베개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동안 두 어머니는 우리를 쏘아보고 계셨다. 수암은 절망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베개 때문에 들켰다는 것을 내게 암시해 주었다. 수암의 어머니인 숙모는 우리가 정말 장롱 위에 올라갔는지를 물으셨다. 수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화가 난 어머니가 우리를 벌 주려고 대나무 회초리를 들고 계신 모습을 힐끔거리며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는 회초리 대신 손으로 오른뺨과 왼뺨을 번갈아 때리셨다. 나는 너무 아파서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그러나 수암은 꾹 참고 있었다. 그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는 듯했다. 수암은 울지도 않았고 반항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매일 아침 수암은 아버지께 사자성어를 새롭게 익혔다. 나는 가만히 옆에 앉아서 그가 수업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수암은 아주 힘들게 글자를 배웠다. 처음에는 넉자를 하나씩 하나씩 소리내어 읽어야 했고 그 다음에는 훈과 음을 통자로 줄줄 암기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렸다. 그런데 내게도 이 일이 닥쳐왔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내게 책 한 권을 건네주셨다. 이제 구경 그만하고 너도 글 공부를 해라. 그 책은 수암의 것과 똑같이 누런 표지에 푸른 끈이 묶여 있었다. 아버지는 책을 펼치고는 첫 번째 사자성어를 가르쳐 주셨다. 나는 몹시 엄숙한 마음이 들어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암은 함께 공부하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는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 아버지께 들볶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기뻤던 모양이었다. 얼마 후 우리는 서예를 배웠다. 읽기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나와 수암은 각자 필통 1개와 종이 몇 장을 받았다. 처음에는 먹을 가는 것부터 배웠다. 연적으로 벼 위의 오목한 부분에 물을 가득 붓고는 물이 기름처럼 걸쭉해질 때까지 손가락 굵기만한 먹을 그 위에다 대고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먹 냄새가 이렇게 향기롭다니. 우리는 굵은 붓으로 글자본을 따라 한 획 한 획 그려나갔다. 그것을 그리는 데는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했다. 맨 처음 습자 한 글자는 하늘 천자였다. 우리는 100번도 넘게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마치 청소부가 먼지털이를 꽉 부여잡듯이 손에 붓을 움켜쥐고 한지의 위에서 아래까지 글을 썼다. 손가락이 온통 새카맣게 되었다. 우리는 바지에 먹물을 아무렇게나 문질러 닦아내면서 글자를 쓰고 또 썼다. 모든 면에서 나보다 생기 있고 힘찬 수암은 습자를 해내는 제 발음도 나를 능가했다. 그러나 매사에 급한 성질 탓에 수암의 연회색 바지가랑이에는 온통 검은 먹물이 튀어 있었다. 연분홍색 소매자락은 새까매졌다. 서예 공부를 하던 첫날 집안의 여인들은 나와 수암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지만 꾸짖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오히려 우리를 축혀 세워주기까지 하셨다. 아버지는 크게 웃으셨다. 그건 명필가에겐 자랑스러운 훈장이지. 그러나 우리 손은 문제가 심각했다. 손바닥에 가느다란 손금들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먹물은 잘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두 먹동이라고 놀려댔다. 매일같이 수암과 나를 씻겨야 했던 구월이는 혀를 끌끌 차며 말하곤 했다. 너희들 손이 더 검은지 까마귀 발이 더 검은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천자 다음에는 천자문에 있는 순서대로 지와 현과 황자를 썼다. 방에 깔린 깨끗한 장판이 더러워질까봐 늘 안뜰 마루에서만 습자를 해야 했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일, 월, 성, 신자도 썼다. 공부가 끝나면 우리는 곧바로 사랑방을 나와야 했고
다시 부를 때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다. 아버지를 귀찮게 해서도 또 자주 찾아오는 손님들을 방해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몹시 못마땅했다. 그 방에서는 온갖 진기한 물건들을 볼 수 있었던 까닭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 방이 텅 비어 있었다. 부모님과 수암의 어머니는 외출하시어 안 계셨다.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 마음 놓고 온갖 물건들을 뒤져보았다. 방석이며 등받이며 책상이며 나무 혹은 돌로 된 담배 상자들을 마구 뒤졌다. 벽장에 미닫이 문을 밀어 제치니 그곳에는 족자며 갓 상자가 있었고 맑은 소리가 나는 바둑판도 있었다. 벽장 왼편에는 짙은 빛깔의 나무로 된 높고 진기한 서랍장이 하나 있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서랍들이 달려 있었는데 아쉽게도 모두 잠겨 있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때 수암이 서랍장 왼편에서 작은 열쇠를 찾아냈다. 그는 열쇠로 서랍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온갖 진기한 물건들을 일일이 검사했다. 바로 그게 화근이 되었다. 그곳에 그런 위험한 물건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는 서랍 안에 든 것을 조금씩 맛보았다. 희고 딱딱한 뿌리며 가느다란 나무줄기며 갈색의 둥근 알맹이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다. 내가 달착지근하고 가느다란 나무줄기를 먹어보는 동안 수암은 계속해서 서랍을 뒤졌다. 그러고는 그는 검은 환약과 하얀 알약 몇 개를 씹어 먹었다. 갑자기 수암이 아주 조용해지더니 그대로 주저앉았다. 미약! 수암이 조그만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는 내게 뭔가 특별한 것을 알려줄 때면 항상 그렇게 말했다. 수암이 나를 미약이라고 불렀던 것은 리을과 을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미약, 물 좀 줘! 내가 물을 한 대접 갖다 주자 수암은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미약, 내 목을 들여다봐줘!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입을 크게 벌렸다. 목구멍이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내가 사실대로 말하자 수암의 두 눈에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 죽는구나. 수암이 슬프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놔둔 채로 일어나 안뜰로 달려갔다. 누이들이 우리에게로 뛰어왔다. 그러고는 곧장 부모님께 구월이를 보냈다. 수암의 목구멍이 점점 더 넓게 부어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수암은 숨쉬기도 힘들어했다. 불쌍한 수암. 나는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숨을 쉬기 힘든지 수암은 바닥에 누워 줄곧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나와 영원히 작별이라도 하려는 듯. 때마침 아버지가 의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의원은 수암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내게 캐묻고는 검은 탕약 한 사발을 지어왔다. 마침내 이 검은 물약이 기적을 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수암은 다시 거뜬해졌다. 다만 그는 평소와는 다르게 조용해졌고 쓴 약도 잘 마셨다. 의원은 수암에게 또 다른 병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수암을 진찰했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게 했다. 수암은 의원이 시키는 대로 잘 따랐다. 검은 물약 덕분에 자기가 살아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